안녕하세요. 과학의 여신 정하쌤과 함께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호르몬이 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은 호르몬에 초점 맞춰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 공부할지 꼭 알아야 할 학습 내용 살펴보시면 항상성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호르몬 알아볼 겁니다.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정리하고요. 호르몬은 결핍증도 있고 과다증도 있어요. 진짜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적당한 게 제일 좋거든요. 어떤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호르몬과 신경계를 비교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 먼저 항상성이 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몸이 환경 변화에 적당하게 반응을 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를 하죠. 근데 이 36.5도가 조금씩 달라. 기초 체온이 좀 평상시에 워낙에 높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조금 높은 편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병이 창궐하거나 할 때 체온이 조금 높아가지고 무서워. 자, 아무튼 갑자기. 자,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계 조절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 하나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누가? 신경계랑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오늘은 이게 주인공이나 마찬가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세포나 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해주는,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화학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신경계를 공부할 때 신경계 뉴런에 의해서 자극이 전달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여기서 이 화학물질이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는데 형태만 다를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요거 내분비샘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거 먼저 살펴보고 다시 호르몬의 특징 들어갈게요. 자, 방금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미안, 아이고. 내분비샘에서, 재채기.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이게 중요해.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조금 아까 호르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관으로 직접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뇌하수체 갑상샘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요. 갑상샘 에서도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분비샘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여러분들 관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어디로? 혈관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럼 내분비샘이 있다면 외분비샘도 있겠네.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분비물을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하는 기관, 예를 들어 소화샘, 땀샘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딱 봐도 알겠죠.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예, 땀샘. 땀샘에서 땀이 나와요. 그러면 분비관이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을 하세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구별이 되셨습니까?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셨으면 다시 호르몬으로 넘어갑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이 혈액을 따라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신경계보다 조금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혈액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면서 신호를 전달, 활동을 조절한다. 방금 이야기한 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에만 작용을 해요. 표적세포,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에 가서 세포 호흡을 촉진해. 오로지 세포에만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또는 인슐린은 간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할 거야? 어떤 세포에다가 일을 할 거야?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생리작용,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냅니다. 사실 호르몬이 이만큼씩 분비될 필요는 없어요. 이만큼씩만 분비가 돼도, 아주 적은 양만 분비가 돼도 큰 효과를 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이게 바로 호르몬이야. 호르몬의 특징 1, 2, 3, 4, 5번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내분비샘, 외분비샘은 조금 아까 살펴보셨으니까, 자, 이제 사람의 내분비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호르몬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딱 봐도 이것은 내가 암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 감이 오시죠? 자, 위쪽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에 갑상샘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영쪽으로 여기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게 신장, 콩팥이거든요. 콩팥 위쪽에 살짝 붙어있는 부신. 이자 요거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자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지. 소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소화를 시켜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자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는 내분비샘도 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애야.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이자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난소와 정소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자, 그러면 부분별로 명칭을 기억해 두시고 나서, 자, 그럼 이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까? 뇌하수체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자극 호르몬,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요. 자, 그러면 생장 호르몬 볼까? 생장. 여러분들 지금 이 호르몬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을걸요? 생장 호르몬, 몸, 뼈와 근육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이 생장 호르몬 덕분이고요. 다음,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야, 갑상샘 너 일해, 지금 일할 때야 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에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항이뇨. 자, 여러분들 이뇨가 뭐게?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거 오줌. 오줌 만드는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항이 앞에 붙었어. 이뇨작용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서 우리 몸으로 가져오면 오줌의 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지. 오줌이 물이잖아. 대부분이 물이죠. 거기서 물을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끌어오기 때문에 오줌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야. 이해됐어요? 자,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적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고, 내가 수박을 되게 많이 먹었어. 물이 많네. 자, 이제 물이 충분하니까 수분 재흡수 안 해도 돼 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면 오줌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체액의 농도 조절,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갑상샘으로 내려갑니다.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데, 자, 이 티록신은 뭐예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 좀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선생님이 이게 손이 이 옷자락 때문에 다. 자,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호흡 여기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티록신이 여기 있었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티록신을 똑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갑상샘을 톡톡 쳐서 티록신 분비해.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가 돼서 세포에 갑니다.
세포흡을 촉진을 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신에서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의미로 생각하세요.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없어? 뭔가 영화 제목도 아드레날린이 있었던 것 같을 때 되게 막 스펙타클하고 막 되게 뭐라 해야 돼? 되게 막 아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되게 막 움직임이 컸던 이런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안 되는 영화인가? 어쨌든 아드레날린 뭔가 흥분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 촉진, 혈압 상승. 이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이랑 뭔가 비슷하다, 그렇죠? 이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혈당량, 몸의 포도당, 혈액 속의 포도당의 함량이 높아져서 그걸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거죠. 왜 운동을 많이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져요, 기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같은 말이고요. 다음 아까 이자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자에서는 소화액도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은 어떻게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뭘로 바꿔주냐면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서 간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을 해준다. 혈당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요? 그렇지.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의 함량이 높아지도록 합니다. 혈당량 증가. 자, 여러분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난소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2차 성징 발현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대부분 2차 성징이 나왔겠죠. 다음,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남자답게 남성 2차 성징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1차 성징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알 수 있는 생식기인 거고 2차 성징은 사실 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성, 남성의 몸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남자는 남자답게 근육이 좀 더 발달을 해요. 이때 말하는 근육, 울근, 불근 이건 아니고 젠 근육. 선생님 그런 조금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잔 근육이 나온 게 좋지. 막 보디빌딩들을 하면 물론 뭐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근육이 크면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어? 그리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되면서 여성의 2차 성징 가슴이 발육이 되고 허리가 잘록해집니다. 근데 이게 허리가 날씬해져요 라기보다는 엉덩이가 좀 이렇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벌어져야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호르몬과 기능을 정리해봤습니다. 외울 거 되게 많아. 겁나 많아. 그지?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 사람 몸의 형태를 그려놓고 뇌하수체 갑상샘 부진이자 난소정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호르몬의 기능까지 정리해서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문제로 나올 거예요. 암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차 성징이 뭔지 조금만 살펴볼까요?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남자, 여자로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걸 2차 성징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변성기가 온다고 하죠. 수염이 나고 생식 능력이 생기고요. 여자는 가슴과 골반이 커집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죠. 월경과 배란이 일어납니다. 월경과 배란이 일어나면 이게 요즘에는 근데 2차 성징이 좀 빨라졌어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대부분 2차 성징이 나타났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5학년 때 조금 이른 친구도 5학년 때 6학년 때 가장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친구들은 중1 때 뭐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학년 학생들이 시작을 하면. 여러분 많이 고생했죠.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친구들은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
좀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많이들 늦어졌더라고요.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많이 일러졌더라. 자, 아무튼 넘어가셔서 호르몬의 결핍증, 과다증 한다고 했죠. 이놈의 거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항상 주역장한 게 제일 좋아. 자, 분비량이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입니다.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을 때 결핍증, 안 자라잖아. 소인증, 뼈와 근육이 발달이 미흡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고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네. 거인증, 말단 비대증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인증은요. 비정상적으로 키가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기네스북에 가장 키가 큰 남자에서 보면 막 2m가 훌쩍 넘습니다. 2m 40인가? 뭐 이렇게 커요. 2m면은 2m 40이면 장난 아니지. 우리가 보통 집에 이 천장 높이가 3m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닿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크는 게 거인증이고요.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끝났어. 성장판이 다 닫혀서 이젠 키가 안 클 거야. 그런데 계속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그 생장 호르몬은 뭔가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손가락, 코 이런 말단 부위가 커집니다. 코가 두꺼워지고 손과 발이 커지고 입술이 커지고 이렇게 말단이 비대해진다. 말단 비대증. 이거 여러분들이 생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면 금방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음 티록신이 결핍이 되면 티록신이 결핍이 됐대. 안 나온대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죠. 근데 안 나온대. 갑상샘 기능이 저하됐구나. 갑상샘 기능이 저하돼서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탄대요. 왜? 자, 여러분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티록신이 우리 온몸 곳곳에 가서 조직세포에서 야, 너 세포호흡을 해 라고 해주는 건데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 세포호흡 촉진을 안 하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체중은 증가할 거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체온 조절을 잘 못하죠. 추위를 타는 거야. 이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고요.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건 뭐야? 갑상샘이 너무 활발하게 일을 하는 거죠. 갑상샘 기능 항진증. 자, 그러면 증상을 생각해 볼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직세포에 가서 야, 빨리 세포호흡을 해. 너무 많이 세포호흡을 하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체중은 자꾸자꾸 감소가 되고 눈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핍증, 과다증, 여러분들이 티록신의 기능만 잘 아신다면 조금 쉽게 연결을 하실 수 있고 증상에 대한 이름도 명칭도 안 나와? 갑상샘이 제 기능을 못하네 저하증. 너무 많아? 갑상샘이 너무 열심히 일하네 항진증.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죠. 다음 인슐린 결핍증. 인슐린이 부족하면 자, 여러분들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결핍이 된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 혈당량을 못 낮추잖아. 당뇨. 오줌에 혈당이 섞여서 나옵니다. 원래 오줌에는 혈당이 검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줌에 당이 섞여 나와요. 혈당량이 정상보다 너무 높거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지금 과다증, 결핍증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외울 거 되게 많죠. 오늘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내용은 100% 암기 너무 많죠. 자, 너무 암기하기 어려우면 수업을 좀 자꾸 들어도 돼요. 자꾸 들어. 선생님 목소리 녹음만 해서 이것만 들어도 돼. 근데 지겨워요. 그래. 좀 그렇지? 좀 더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호르몬과 신경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호르몬과 신경계가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조절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은 신경계에 비해 느려. 누가 더 빠른 거야? 신경계가 빠른 거야. 아셨죠? 호르몬은 천천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작용 범위가 넓고 오래 지속되는 장점은 또 있어요. 자, 요거 특징 잘 알아두십시오. 누가 더 빨라? 신경계가 빨라. 하지만 지속되는 건 호르몬이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볼게요.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작용 범위는 좀 넓고요. 효과의 지속성은
길게 나타납니다. 신호 전달을 해주는 매체는 자, 호르몬이라는 건 내분비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없다. 혈관으로 직접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액이 전달해주고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신경계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신호 전달 속도는 빨라. 내가 여기 콕 바로 전달 알아요. 어머 넘어질 뻔했다. 바로 전달이 돼요. 바로 알아요. 빠르죠? 그런데 작용 범위는 여기만 작용을 하잖아. 좁아요. 내가 여기 꼭 한다고 저기도 아픈 거? 아니죠. 작용 범위는 좋고 효과 지속성도 짧습니다. 그때 꼭 찔렀을 때 그때만 살짝 아픈 걸 알고 말죠. 신호 전달 매체는 뉴런. 자, 이러한 신경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를 전달합니다. 감각, 연합, 운동 이 과정으로만 가지 거꾸로는 오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고 호르몬과 신경계를 비교한 이거 문제 나오기 좋지 않아요? 1, 2, 3, 4, 5번에서 잘못 비교한 거 고르세요 하고 자주 출제가 되니까 호르몬과 신경계를 비교한 건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돼. 자,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며 멀리 떨어진 표적기관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서 혈관을 따라 이동해서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고요.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 뉴런이 연결된 곳에만 신호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좁은 범위. 얘는 혈액이 흐르는 곳이라면 다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넓은 범위. 물론 표적기관,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아, 이게 호르몬이고 신경계이구나. 각각의 특징은 이러하구나.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되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